안녕하세요. 160페이지죠? 지금까지는 우리가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 하는 걸 전제로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 하지 못할 사유가 생길 수도 있죠. 그럼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법률행위를 포기하고 손해를 감수하든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시켜서 법률행위를 대신하게 하고 그 대신 그 효과는 내가 다 책임지는 제도, 책임지는 거 이런 걸 생각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후자 거를 공부합니다. 당사자가 직접 법률행위하지 못할 사유가 생겼을 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 대신 법률행위를 하게 하고 그에 따른 결과는 내가 다 책임지는 제도, 그 제도를 대리제도라고 합니다. 대리.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등장인물이 3명이 나와야 되죠. 갑을 본인이라고 하고 거래 상대방을 병이라고 한다면 갑을 대신해서 법률행위 해줄 사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등장인물을 갑을 언제나 본인이라고 합니다. 본인. 그리고 대리인을 을이라고 한다면 병은 누가 돼요? 상대방이 되겠죠. 이 용어도 이제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항상 본인 이렇게 부르고 이 사람을 대리인 이렇게 부릅니다. 이 사람은요, 상대방이라고 하죠. 내지는 제3자다 이렇게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본인, 대리인, 상대방. 여기 대리제도에서 등장인물은 3사람인데 대리 쪽에서는 항상 대리인을 중심으로 모든 용어가 결정이 되고 대리인을 중심으로 모든 권리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됩니다. 자, 대리제도는 그럼 다시 한번 정의하면 대리인을 중심으로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제3자 또는 상대방과 법률행위를 하고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모두 다 본인에게 귀속되는 제도를 대리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리인이 법률행위를 한다라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 둘이 법률행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행위를 뭐라고 부르냐면 대리행위다 이렇게 부르죠.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다라고 해서 대리행위인데 이 대리행위는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행위죠. 본인을 위한 행위고 이 행위를 할 때 의사결정 및 의사표시를 다 대리인이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 조금 어려운 개념을 하나 이해하셔야 되는데 갑이 을에게 내 이런 부동산이 있는데 이 부동산을 3억에 좀 팔아와라 라고 의뢰를 했어요. 그럼 을이 가갖고 병하고 갑 소유 부동산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데 을이 가서 보니까 이거 3억 아니라 4억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굳이 3억에 팔 필요가 없죠. 4억에 매매합시다 라고 매매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3억이 아니라 2억에 매매해야 될 가능성도 있죠. 이거 보니까 3억은 택도 없고 잘못하면 2억보다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그럼 2억이라도 빨리 금매 처분하는 게 나을 수 있죠. 물론 3억에 매매하면 아무 문제 안 생기죠. 이렇게 4억에 매매할 건지 3억에 매매할 건지 2억에 매매할 건지 의사결정을 누가 하는 거야? 의사결정을 대리인이 하는 거예요. 그 대신 의사결정을 하고 표시는 그 대신이 아니라 표시도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표시하는 거죠. 의사결정도 대리인이 하고 표시도 대리인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리 행위는 누구의 행위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이거 누구의 행위죠? 의사결정, 의사표시 누가 합니까? 대리인이 하기 때문에 이걸 대리인의 행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대리인의 행위인데 대리인이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본인을 위한 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죠. 이걸 구분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대리인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지 이름만 쓰고 해도 되지만 지가 하는 행위 중에서 갑을 위한 행위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건 두 개는 구분해서 표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행위는 나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본인, 갑을 위한 행위입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해 줘야 되는데 그 표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현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름을 밝혀준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 현명의 방식은 분료식 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특별한 형식, 방법 이런 거 정해진 게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내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갑을 위한 일입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해주면 된다.
그래서 현명하는 방식은 다양한데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이 갑을 대신해서 을이 왔습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아니면 저는 갑의 물건을 갖고 왔어요 라고서 갑의 이름만 써도 되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이걸 서명 대리다, 이름만 대신 써줬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도 대리 행위로 보기는 봐요. 그런데 을이 지 이름만 썼다는 거죠. 이런 경우 있는데 대리인이 지 개인적인 일을 볼 때는 지 이름 을만 쓰면 되죠. 을 이름만 쓰고 해도 아무 문제 안 생겨요. 근데 대리 행위 한답시고 을의 이름만 썼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지 개인적인 일인지 대리 행위인지 구분하기가 좀 힘들죠. 그럼 어느 쪽으로 선택해 줘야 되느냐? 거래 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대리 행위로 볼 수가 없습니다. 대리인 자신의 행위로 본다. 만약에 이걸 대리 행위로 봐서 대리 효과를 발생시킨다. 그럼 여기서도 지한테 불리한 일이 있으면은 이거는 대리 행위입니다. 그러고 밀어붙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로 봐서 자기에게 손해가 생긴다 또는 대리 행위할 자신을 위해서 할 법률 행위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 못한다는 얘기예요. 착오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착오가 인정된다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 행위 하다가 손해가 생기면 나 이거 대리 행위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깜빡하고 갑의 이름을 안 썼지 뭐예요. 그리고 착오니까 취소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를 본다. 그럼 뭐 대리 행위가 아니다. 그럼 될 텐데 왜 세무표로 했느냐. 이 현명이 분류식 행위다 보니까 자기 이름만 썼어도 상대방이 대리인의 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 그때는 대리 행위로 보겠다는 얘기죠. 그럼 그 사례는 뭐냐? 법조문에는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대리 행위로 본다라고 하지만 실제 사례는 뭐냐? 을이 갑의 대리인으로 위임장을 들고 다니면서 매매 계약을 체결해요. 계약서에는 을 지 이름만 썼어요. 그런데 계약서 쓰면서 위임장을 제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위임장을 들고 다니면서 계약을 하는 자는 자기 자신의 일을 하면서 위임장 들고 다니는 애가 있나요? 자기 자신의 일을 하면서 위임장 들고 다니는 애는 없죠. 그래요. 위임장을 들고 다닌다는 얘기는 누구를 대신해서 왔다라고 하는 걸 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위임장을 제시하면서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갑대을 이렇게 쓴 게 아니라 을 이렇게 썼어도 위임장 제시하지 않았으면 이건 자기 자신을 위한 행위예요. 근데 위임장을 제시했으면 그때는 또 대리행위로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대리행위를 하는 그 대리행위에 관한 내용인데 그럼 얘가 대리인이랍시고 대리행위를 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대리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대리권이 없는데 대리행위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럼 대리권은 누구로부터 받느냐? 갑으로부터 받는 거야.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는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해요. 대리권을 수여한다 줄 숫자거든요. 수권행위에 의해서 대리권이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이 제한능력자입니다. 우리 앞에서 공부할 때 제한능력자가 법률 행위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데 그 도움 없이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취소하게 되고 취소하게 되면 절대적인 효력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방은 큰 손해가 생길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제한능력자가 어떤 법률 행위를 할 때 대리인이 동의해 줄 수도, 법정 대리인이 동의해 줄 수도 있지만 법정 대리인이 대신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리권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다. 이 제한능력자의 법정 대리 제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법정 대리라고 하고요. 제한능력자는 아닌데 자기의 개인적 필요에 의해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부산에서 계약을 할 게 있는데 오늘 여기 수업이 있다고. 그럼 수업을 할 거냐? 부산에 계약을 하러 갈 거냐? 수업은 누가 대신해 줄 사람이 없지만 부산 쪽에 있는 계약은 변호사나 친구 하나 보내도 되죠? 그럼 이제 변호사를 글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럼 그때 나 자신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것이지 법률 규정에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걸 그래서 변호사한테 대리권을 수여해서 계약을 체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 필요에 의한 대리다라고 해서 임의 대리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률 규정에 의해서 대리권이 발생한다. 법정 대리, 자기 필요에 의해서 대리권을 수여한다라고 하는 걸 임의 대리, 대리권이 생기고 그럼 대리인이 대리권을 가지고 대리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의 효과는 전부 다 본인에게 직접 귀속된다. 이 말의 의미는 3억을 받아달라고 했는데 4억에 매매를 했어도 4억 다 본인에게 갖다 줘야 되는 거고
이때 본인이 4억을 다 받으면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는 비록 을에게 주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매도인 갑, 매수인 을, 매수인 병 이렇게 해서 등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대리인 이름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다. 이게 2억의 매매가 됐다라고 하더라도 이 돈을 2억 원만 그냥 갖다 주면 되지 거기다가 1억 원 보태서 줄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대리제도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인 게 이겁니다. 여기서 실질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들은 잘 안 틀리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틀렸던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자, 그건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법률행위 대리의에 동그라미 2번 한번 보세요. 2번에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필요한 의사결정 및 그 표시는 대리인이 모두 결정하고 표시까지 하지만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대리가 이거예요. 자, 보세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대리 행위를 하죠. 법률 행위를 하고 그 효과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되는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자, 다시 한번요. 우리 2번에 있는 내용을 자,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법률 행위함에 있어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필요한 의사결정 및 그 표시는 대리인이 모두 결정하고 표시하지만 그에 따른 결과로서 법률 효과는 모두 본인에게 귀속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아시겠죠? 요 지문이 시험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요 지문이 만든 지문으로 나온 건지 틀린 지문으로 나온 건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나왔던 지문을. 대리란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및 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 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다라고 시험 지문에 나왔습니다. 맞는 지문이에요? 틀리는 지문이에요? 틀린 지문입니까? 다시 한번 잘 들어보겠습니다. 대리제도란 법률행위함에 있어서 의사결정 및 표시하는 자와 그에 따른 법률 효과 귀속되는 자가 분리되는 제도다라고 하면 맞는 지문인 거예요. 의사결정 및 표시는 누가 합니까? 의사결정 및 표시는 대리인이 하잖아요. 그렇죠? 대리인이 하지만 그 효과는 다 누구한테 귀속이 돼요? 본인한테 귀속이 되잖아요. 그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대리인이 의사결정 및 표시 다 하지만 그에 따른 법률 효과는 본인이 모두 다 가져가는 제도 아닙니까? 그렇죠? 똑같은 말인 거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조금 달리 표현해 놨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속에서 그걸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야 시험 보러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백날 암기해봐야 이 말이 그렇게 전환이 돼서 같은 말이다라고 하는 이해력이, 응용력이 떨어지면 이거 답 못 고르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대리권이다라고 하는 건, 대리권은 본인에 의해서 대리인에게 나 대신 법률행위 하라고 주어진 일종의 권한입니다. 그 다음에 대리행위죠. 대리행위. 대리행위는 대리인이 하는 법률행위다 라고 해서 대리행위 할 때는 반드시 뭐 해줘야 된다? 현명을 해줘야 된다. 여기서 현명이란 얘기는 나 자신을 위한 행위가 아니고 본인을 위한 행위입니다 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본인을 위한다의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본인을 위한다의 의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한다가 아니라,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4억에 팔면 이거 누구 갖다 줬어요? 값 다 갖다 줬나요? 4억 다? 3억만 갖다 준 게 아니라 4억 다 갖다 줘야 되나요? 네. 2억에 팔리면 얼마 갖다 줘야 돼? 2억만 갖다 주는 거야. 이익이 생겨도 본인에게 귀속이 될 것이고 손해가 생겨도 본인에게 귀속이 되는 것이지, 그래서 본인을 위한다의 의미는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가 아니라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전부 넘어간다 그런 뜻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예. 자, 그다음에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이다라고 하는 거. 현명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 행위는 원래 대리인 자신을 위한 행위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 행위가 될 수도 있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죠. 거기까지는 특별히 암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 줄치는 거 소용없습니다. 제가 장담하는데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이 아니고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줄치고 암기해도 다음 주에 100% 보장합니다. 싹 잊어버립니다. 뭐 하려고 암기하려고 그래. 듣고 느낌만 가지고 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죠. 그 느낌을 구체화해서 조금씩 줄여나가고 실질적으로 이거 다 암기해서 아까 조금 아까 2번 읽어주고 문제 내도 문제 틀리잖아요. 아무 의미 없는 행위를 하는 거야. 쓸데없이 이것저것 많이 해서 머릿속만 복잡해 할 게 없어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아시겠죠? 예, 암기하지 마세요. 암기 안 해도 돼. 자, 그 다음에 현명하지 않은 행위의 효력은 그럼 책을 읽어보지 말고 느낌을 가져보자고. 현명하지 않은 행위는 여기 보세요. 대리행위라 그랬어요? 아니라 그랬어요? 대리행위 아니라 그랬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대리행위가 될 수도 있다 그랬죠? 뭘 제시하면 된다 그랬어요? 위임장 제시하면 된다 그랬죠? 임명장이라고 얘기해도 관계없어. 창피한 게 아니야. 왜냐하면 모르잖아 지금. 그 대신 뭔가 제시한다는 거, 임명장이든 위임장이든 비슷한 거 제시한다는 느낌만 있으면 된다니까. 지금 정확히 임명장이라고 알 필요가, 위임장이라고 알 필요가 없어. 임명장이라고 알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시험엔 분명히 위임장으로 나올 테니까. 시험엔 절대 임명장이란 말이 안 나올 거니까 비슷하게만 알면 된다는 거지. 그 대신 느낌을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느낌 가지고 시험에 나왔을 때 응용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무슨 회계원리나 시설개론처럼 정확히 암기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느낌 가지고 응용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복대리인데, 밑에 보면 복대리는요, 대리인이 지가 직접 법률 행위를 해야 되는 판에 얘도 또 갑자기 바쁜 일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지가 직접 법률 행위를 하지 못할 사유가 생길 수도 있어요. 너무 바빠서 그럴 수도 있지만 혹시 미성년자의 아버지라는 거야. 그럼 아버지가 법정 대리인 아닙니까? 그럼 아버지는 모든 분야에 다 전문가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공부를 많이 하신 아버지도 있지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은 아버지도 있고, 또 공부를 공학적으로 했는데 아들을 위해서 법학 사무를 처리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법학이나 기타 사회과학을 공부하셨는데 공학적으로 일을 처리해야 되는 일도 생길 수 있죠. 그럼 애비는 그런 분야에 다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그럼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업무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가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게 훨씬 더 큰 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대리인이 자기 필요에 의해서 다른 사람을 다시 이제 선임을 하는 겁니다. 선임을 해서 지금 여기 사례 가지고 얘기를 할게요. 대리인 을이 A라고 하는 사람을 선임을 해서 너 가서 내 물건 팔아와라 그러는 거야? 아니면 갑의 물건 팔아와라 그러는 거야? 갑의 물건 팔아와라 라고 얘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대리인이 해야 되는 일을 다른 사람한테 또 시키는 거죠. 이 A라고 하는 사람을 복대리인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걸 복대리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건 중복됐다는 의미예요. 뭐가 중복이 됐다? 대리권이 중복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제가 지금 누가 선임한다 그랬죠?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다 그랬죠? 이거 머릿속으로 자꾸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 없이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생각 안 하면, 자꾸만 머릿속 안 굴리고 생각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누가 선임했다 그랬어요? 대리인이 선임했다 그랬죠. 근데 누구 일을 합니까? 갑의 일을 하고 있죠. 그렇죠? 다시 한번 생각하세요. 그래서 용어 정의가 들어가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복대리인은 누가 선임했다고요? 대리인이 선임했습니다. 지 필요에 의해서 선임한 거예요. 근데 누구 일을 하라고? 본인의 일을 하라고. 그래서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인 거예요. 조금 아까 했던 용어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까? 다시 한번. 대리인이 지 필요에 의해서 선임했다 그랬죠?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한 누구의 대리인이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이 사람을 복대리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복대리인은 다시 한번 누가 선임했는지 빼고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입니까? 에? 본인의 대리인이지 갑의 대리인이죠. 그렇죠? 본인 갑의 대리인이야. 그럼 얘가 대리행위 할 때는 얘도 현명해야 될 거 아니야. 대리인이니까. 그럼 현명 어떻게 합니까? 갑의 대리인
을 이름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의 대리인이야? 갑의 대리인이잖아. 갑의 대리인. 그러니까 갑의 대리인 누구입니다? A입니다 라고 하는 거지. 을이 선임했어도 누구의 대리인이라는 얘기요? 갑 본인의 대리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는 거야. 복 대리인은 누가 선임했다고요? 을 대리인이 선임했죠. 대리인이 선임했는데 누구 업무를 수행하는 자예요? 본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죠. 그래서 복 대리인은 대리인이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념 갖고 계셔야 되는데 좀 이상한 거 생기는데 아니 을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같으면 아버지일 테니까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니까 전문 분야의 전문적인 상식을 지식이나 뭐 이런 걸 가진 사람에게 의뢰할 수는 있지만 혹시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었다. 그럼 본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얘가 이 업무 처리에 가장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얘한테 업무를 수여했더니 갑도 모르게 다른 놈 선임해서 일을 하게 한다. 그럼 어떻게 보면 갑에 대한 배임행위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여기서 또 둘로 나눠서 이 대리인이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그럼 법정 대리인이라 그러면 누굴 떠올려야 된다고? 미성년자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되는 거예요. 또 아버지 마음에 안 들면 또 어머니 떠올려도 돼. 아시겠죠? 예, 아버지만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어머니도 할게요. 아버지나 어머니였다고 한다면 이게 다 애비라 자꾸만 애비 얘기만 하나 봐. 아이 참 죄송합니다. 많이 죄송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였다고 한다면 전문가에게 의뢰하는 거 이건 자유롭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사람이 임의 대리인이었다고 한다면 갑 입장에서 봤을 때 얘가 전문가라고 생각을 해서 얘한테 업무를 의뢰했는데 갑 몰래 다시 복 대리인 선임하는 거 이건 배임행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임의 대리인인 경우에는 복 대리인 선임이 조금 제한이 돼요. 아시겠죠? 하지만 법정 대리인 같은 경우에는 복 대리인 아주 자유롭게 선임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여기 정도까지만 알아두시고 가면 됩니다.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거기 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신의 이름으로 선임한 본인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죠? 복대리인은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본인의 대리인이다라고 하는 거. 그거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나머지 더 이상 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한 장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무권대리가 나오죠. 무권대리가 나오는데 무권대리는 뭐냐? 이 대리인이 대리인이랍시고 대리행위를 했는데 대리행위 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었단 얘기예요. 대리행위 할 당시에. 얘는 처음부터 대리권이 없이 대리인이라고 행세를 하고 다녔을 수도 있고 대리권이 있다가 대리권이 소멸했는데 계속해서 대리인이라고 떠들고 다녔을 수도 있어요. 의도적으로 그랬을 수도 있고 자기도 모르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자, 실제로 그래. 아마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이 성년자가 됐는데도 부모님이 일 대신해주고 다니는 일이 있었을 거예요. 몇 살의 성년자가 되죠? 19의 성년자가 되죠. 전에는 20살의 성년자가 됐었잖아요. 요즘에 19의 성년자가 돼요. 19이면 지금 뭐 고등학교 막 졸업한 애들이죠. 걔네들이 자립해서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나요? 우리 사회 구조가 걔네들이 부족해서가 아닌 거야. 우리 사회 전체적인 구조가 19살짜리가 뭔가 자유롭게 독자적으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사회 여건이 구성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어요. 전혀 안 돼 있으면서 걔네들한테 성년자로서 책임지라 이건 어떻게 보면 사회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젊은 친구들한테 전가하는 거야. 이건 이게 사회가 건강하지 못한 사회인 거야. 이런 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누가 대신해 주는 거야? 19살, 20살, 21살, 22살 돼도 군대 가 있는 애들도 엄마 아버지가 일 대신해 줘요. 다. 근데 그 엄마 아버지가 나는 법정 대리권이 소멸했다는 생각 전혀 안 한단 말이죠. 내가 엄마고 내가 아버지니까 내가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야. 왜냐하면 여태까지 그렇게 해줬기 때문에. 그렇죠? 대리권이 있었지만 대리권이 없어졌죠. 성년자가 됐으니까 법정 대리권이 없어졌어. 근데 아직도 법정 대리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을 하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런 경우도 무권 대리가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법정 대리는 뭐 그렇다고 쳐도 임의 대리 같은 경우는요. 아예 처음부터 갑하고 을이 누군지도 몰라.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가 대리인이랍시고 떠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세 글자로 뭐라고 불러? 사기꾼들. 사기꾼이죠, 사기꾼. 이런 애들이 있어. 마치 지 땅도 아닌데 내가 대리인이야. 대리권 내가 받았다니까. 그러고 떠드는 사람들 부동산 거래 시장에 가면 수두룩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럴 수도 있고 얘가 대리인이었는데 애가 손버릇이 안 좋고 영 도박 같은 것도 좀 하고 그러는 것 같으니까 못 믿어서 대리권을 소멸했어요. 수권행위를 철회해버렸다고. 대리권이 소멸시켰는데도 계속해서 대리인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이런 걸 다 뭐라고 하냐면 대리권 없이 대리행위했다라고 해서 무권대리다라고 하는데, 무권대리냐 유권대리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대리행위할 때 대리권이 있었느냐 없었느냐지, 과거에 있었느냐 없었느냐, 나중에 생겼느냐 안 생겼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야. 대리행위 할 때 대리권이 있었으면 유권이고, 유권은 굳이 유권 대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대리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고, 대리행위 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었으면 무권 대리인 거야. 대리행위 할 당시에 대리권이 없어서 무권 대리였는데 나중에 대리권이 수여됐다라고 해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건 아니야. 무권 대리는 언제만 기준으로 한다고요? 대리행위 할 당시만 기준으로 하는 거죠. 무권 대리인이 법률행위 했는데 나중에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했다. 그래서 그 무권 대리 행위가 유권으로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언제만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대리행위 할 당시만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무권이 유권으로 바뀌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한번 상식적인 걸 한번 물어볼게요. 자, 무권 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 행위했다라고 해서 이제 이렇게 쓰기는 합니다. 또 한글 안 써주면은 반칙이죠. 그래서 이렇게 써드릴게요. 자, 무권 대리의 범위를 이렇게 놓고 두 가지로 나눠요. 무권 대리를 다시 두 가지로 나눠서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거예요. 표현 대리. 그 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체 무권 대리를 둘로 나눠서 표현 대리. 이 표현 대리는 한자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씁니다. 이게 저 대학 다닐 때는 표견 대리로 배웠어요. 이게 볼견자거든. 이 의미가 뭐냐면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병이 갑의 물건을 3억 원 내지 4억 원 주고 사고 있습니다. 그럼 병은 갑이 직접 와서 거래하면 참 안심해서 거래할 수 있겠죠. 근데 갑이 아닌 을이 와서 쥐가 대리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300원, 400원짜리 물건도 아니고 3억, 4억짜리 물건을 팔고 사면서 대리인이 왔답니다. 그럼 이 사람에게 대리인권이 있는지 없는지 확실하게 확인하고 싶어요? 그냥 믿고 싶어요?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죠. 진짜 대리인인지 아닌지. 예? 근데 대리권이 없는 자를 대리인이라고 믿고 거래했다는 거죠. 이게 무권 대리거든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걸 둘로 나눈 거야. 그래서 표견 대리,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건 뭐냐? 얘가 대리권이 있었다는 거야, 없었다는 거야?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무권 대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현 대리는 얘가 대리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죠. 없었는데 있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야. 아시겠죠? 여기까지가 무권 대리인 거예요. 있는 것처럼 보였으니까 얘가 한 거거든. 법률행위 한 건데 그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가 원인을 제공해서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걸 믿었다는 얘기죠.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가만히 보면 대리권도 없는 애가 대리인이라고 해서 법률행위를 했고 얘는 거기에 원인을 제공했고 여기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는 누굴 보호해야 되는 거야? 상대방 병을 보호해야 되죠. 이 표현 대리라고 하는 건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권이 있는 것처럼 보였고 겉으로 보였고 그래서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야. 이 표현 대리는 본인이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유형에 따라서 125조의 표현 대리와 126조의 표현 대리, 그 다음에 129조의 표현 대리 세 가지로 나눠요. 이거 구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져야 되느냐는 얘기야.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져야 돼? 자, 여기서 보세요. 얘는 원인 제공했고 여기는
대리권도 없이 대리행위 했고 여기는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누굴 보호합니까 여기서? 제3자 보호해야 되죠. 제3자를 보호한다는 얘기는 제3자 이거 사고 싶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건 무조건 원인을 제공한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유권 대리와 똑같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전적으로 책임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권 대리입니까? 지금 계속해서 무권 대리,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행위 했지만 본인이 원인을 제공했고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거래 안전 보호를 위해서 상대방을 보호한다. 그럼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얘기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전적으로 책임지는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유권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입니까? 무권 대리는 여전한 것이죠. 예, 무권 대리는 무조건 여전한 거고. 그러면 협의의 무권 대리는 뭐냐? 협의의 무권 대리는 전체 무권 대리 중에서 표현 대리를 빼고 나니까 그럼 이게 무슨 뜻인 거죠? 협의라는 게? 좁은 의미란 뜻이죠. 몇 년 전에 저한테 협의의 무권 대리는 뭘 협의해 놓은 겁니까? 라고 저한테 물어봐서 제가 기절했다가 있나니까 가셨더라고. 시험 보기 3주 전에 그동안 잘 배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말씀하셨는데 그분 3년 걸렸어요. 3년 만에 합격은 하셨더라고. 어쨌든 간에. 예. 그래 그냥 막 암기를 하고 막 이렇게 하려고 하시는 그 분이셨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고. 아시겠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좋아. 그럼 협의의 무권 대리는 뭐냐? 보세요. 표현 대리는 대리권 없는 자가 대리인이랍시고 법률행위 할 때 얘가 원인을 제공하는 바람에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협의의 무권 대리는 이 사람이 원인도 제공하지 않았어요. 근데 얘가 대리인이라고 칭을 했고 얘는 믿었다는 거지. 그럼 왜 그랬을까 얘가? 뭘 왜 그래? 띨띨하니까 그런 거죠. 띨띨하니까 그 띨띨하다는 얘기는 주의해서 뭔가 이렇게 집중해서 보지 않고 대충 에이, 헐렁헐렁 이렇게 보고 그냥 술이나 먹으러 가자 이런 타입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사람이 띨띨해 갖고 둘이 한 일까지 갑이 책임져야 돼요? 그건 아니죠. 그러면 대리 행위는 있긴 있었는데 본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그걸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 행위가 무효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대리 행위가 유효면 누가 책임져야 돼? 본인이 책임져야지. 근데 대리 행위가 무효니까 본인 책임 안 지죠. 그럼 법률 행위는 있었는데 얘가 책임 안 지면 둘만 남잖아. 그럼 상대방이 너 이씨 네가 책임져 그럴 거 아니냐고. 그래서 얘네 둘 사이의 문제만 남는 거고 본인은 이 관계에서 빠지는 거라고. 그럼 얘네 둘 사이의 문제는 또 이제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아시겠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표현 대리의 효과는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라고 하는 거고 이게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 그래서 무권 대리가 유권 대리로 바뀌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표현 대리의 공통적인 효과 4개 정도가 있는데 이 4개 정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제 작년 강의도 보시면 작년 강의에도 제가 이거 맨날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나온다고 맨날 얘기했어요. 여기서 나온다고. 여기서 나와. 근데 금년에 여러분 시험에는 이것도 지문 분명히 들어가. 이 지문이 들어가지만 여러분 시험에 답으로 들어가는 건 얘네 둘 사이에 얘가 얘한테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답으로 들어갈 거예요. 분명히. 아시겠죠? 금년에는 작년에는 요거였었어. 작년이니까 요번에 7월 달에 시험 보는 거 여러분 시험에는 뭐가 나온다고? 얘네 둘 사이의 관계가 나온다고. 아시겠습니까? 얘가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느냐라고 하는 게 분명히 답으로 들어갈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이제 책으로 한번 가볼게요. 책으로 가서 몇 개 줄 치는 거야. 자, 의의 기억에 무권 대리 지금 얘기하는 거야. 대리권 없는 자가 줄쳐. 대리권 없는 자가 1. 그 다음에 대리인 지위에서 줄치고 2. 대리 행위를 한 경우 줄치고 3. 그럼 대리 행위를 했단 얘기는 현명까지 했단 얘기잖아. 그렇죠? 현명까지 했다. 이래야 무권 대리가 되는 거야. 다만 상대방 시각에서 본인이 원인을 제공해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럼 표현 대리로 빠져나가는 거고
그게 없이 좀 띨띨하는 바람에 주의력이 부족했다. 그럼 뭘로 바뀌는 거고? 협의의 무권 대리로 바뀌는 거고. 여기서 진도 나가기 전에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표현 대리는 누가 책임지고? 본인이 책임진다고 해서 무권이 유권으로 바뀌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는 뭘로 하고? 무효로 하고 본인이 책임 안 지고. 그럼 무권 대리인이라고 했던 자가 상대방에게 책임진 일이 생긴다 그랬죠? 이게 논리적으로 이게 합당한 거 아니야 지금? 그렇죠? 이 논리적으로 합당한 거예요. 요 개념 잘 잡고 계시면 나중에 살채워 넣는 거는 본 수업 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무권 대리의 유형은 표현과 협의로 나누죠. 여기 표현 대리는 125, 126, 129조 세 가지가 있고 표현 대리의 효과는 표현 대리 효과는 동그라미 B에 보시면 표현 대리는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기 때문에 표현 대리가 성립하면 그에 대해서 상대방을 보호한다는 얘기가 다른 말로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진다 그런 얘기죠. 전적으로 책임지고 야 너도 과실이 있으니까 좀 깎자라고 얘기 못한다고. 그래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그리고 유권 대리와 무권 대리는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표현 대리는 무조건 무권 대리예요. 그래서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무권 대리에 속하는 표현 대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 자, 그다음에 협의의 무권 대리 다음 페이지 계약이 무권 대리예요. 계약이 무권 대리는 다른 말로 뭐죠? 그냥 무효다, 무효. 근데 이제 제가 설명 안 한 거 나중에 본 수업 때 설명할 건데 책에서는 안 볼 거예요. 한번 보세요. 협의의 무권 대리 무효인데 갑이 얘한테 대리권도 주지 않았는데 또는 대리권을 소멸했는데 얘가 가갖고 이상한 짓 하면서 대리 행위를 했다 그런 거죠. 근데 이 매매가 3억짜리 물건인데 4억에 팔렸대. 여러분이 갑이야 지금. 저런 괘씸한 저 시끼 그냥 나 대신 그냥 가서 계약을 체결하고 3억짜리를 도대체 얼마에 판 거야? 봤더니 4억에 팔렸대. 을을 싸대기를 때려야 돼? 엉덩이를 두들겨 줘야 돼? 그러면서 뭐라 그래야 되죠? 잘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건 뭐야? 추후에 법률 효과를 승인한다. 그걸 추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보니까 2억에 팔아갖고 왔네. 싸대기 때려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추인 거절해버릴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무효로 하기는 하되 확정적으로 무효로 하지 않고 본인에게 한 번 더 물어보는 거야. 야, 무권 대리인이 이런 계약을 했는데 할 거야 말 거야? 라고 한번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상대방이 최고도 할 수 있고 상대방 시각에서는 3억짜리를 지가 2억에 샀다. 그럼 추인 좀 해. 라고 한번 최고해 버릴 수 있죠. 근데 상대방 시각에서는 3억짜리를 지가 4억에 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철회해 버려야지. 깜짝 놀랄 거 아니야. 그래서 본인은 추인 거절할 수 있고 상대방은 최고 철회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건 본 수업할 때 그 대신 추인 거절, 최고 철회는 암기할 필요 없어요. 본인 시각에서는 이거 유효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무효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상대방 시각에서도 이거 유효로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무효로 하고 싶을 때도 있겠죠. 그래서 서로 간에 상대방에게 어떻게 할 거냐 물어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정도까지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느낌이 그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24회에 어떻게 나왔나라고 하는 게 24회 문제가 어렵다고 하는데 실제로 제가 문제 이렇게 보면서 이제 어저께도 딴 데 이렇게 갔어요. 그저께도 가고 그랬는데 이제 뭐 학생들 와가지고 얘기를 해. 합격생들도 오고 이제 불합격생들도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기를 하는데 어려웠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문제 가지고 가갖고 이제 작년에 공부하신 분이니까 기본서에 줄 쳐준 거하고 이렇게 맞춰보세요. 기본서 줄 쳐준 거에서 답이 몇 개가 나왔나. 그래 얘기를 했어요. 기본서 줄 쳐준 거에서 정확히 31개 나왔어요. 밑줄 쳐준 곳에. 그래서 정확하게 답이. 요것도 표현 대리와 무권 대리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그랬습니다. 답이 2번이거든요. 2번 답이 뭐냐면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면 과실상계 법률을 적용해서 책임 경감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죠. 또 1번에 표현 대리가 성립한다고 무권이 유권으로 바뀝니까? 무권과 유권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리행위 성립 당시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얘기했죠. 이것도 줄 다 쳐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입니까? 아닙니까? 배우자 맞죠? 사실혼의 배우자도 일상과세 대리권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같은 경우에 무권 대리인이 본인에게 이의 제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뒀답니다. 아예 난 몰라. 방치해뒀으면 갑자기 이게 추인입니까? 아니죠.
예, 요거. 그러니까 금년에도 제가 분명히 12월 달에 줄쳐주면서 작년에는 이거 굉장히 제가 많이 강조했거든요. 작년 수업할 때는. 금년 수업할 때는 이거 강조할 거라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쪽에서 답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걸 버리면 안 되는 거야. 이 굉장히 중요한 법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출제 교수가 누가 됐든 시험에 문제를 낼 때는 반드시 민법 공부를 할 때 알아야 되는 분야를 꼭 내게 돼 있어요. 예, 그 부분만 정확히 알아도 성적 받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넘기면 이제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가 오른쪽 페이지로 나오죠. 무효, 취소 한번 볼게요. 무효. 자, 무효다, 취소다라고 하는 거 일단은 성립해 있어야 되는 거야. 성립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불성립 부존재예요. 불성립 부존재라는 얘기는 눈에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안 보인다는 거야. 아예 없다는 거지. 없는데 무효다, 유효다 이런 말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립한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를 무효라고 해요. 성립해서 효력이 잘 발생하는 법률행위를 취소권자가 취소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하게 되면 법률행위 성립 당시로 되돌아가서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소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처음으로 되돌아가는 걸 소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소급해서 무효가 돼버리는 거. 이거를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라고 해서 그냥 줄여서 취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유효인 법률행위가 취소권 행사에 의해서 뭘로 바뀌는 거죠? 무효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취소하기 전에는 정반대지만 취소하고 나면 똑같죠. 그럼 무효를 이야기하자면 법률행위가 성립은 했지만 무효라고 한다면 내용에 따른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이행된 부분은 돌려받아야 되거든요. 그건 이제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한번 쫓아해 봅니다. 부당이득 반환. 아침들 안 드시고 오셨어요? 부당이득 반환. 예, 부당이득 반환. 잔소리 또 한번 하는데 공부하시다가 이해가 잘 안 되면 눈으로 계속 100번 읽어도 이해 안 돼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큰 소리로 목이 쉬도록 10번만 읽으면 바로 이해가 돼요. 아시겠죠? 예, 크게 하는 거. 자, 처음에 입에 안 붙는 건 크게 하는 게 제일 좋아. 그러면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다. 그렇다는 얘기는 주기 전이면 주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죠. 근데 이미 이행했으면 이미 이행된 부분은 그럼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려줘야 되죠. 그걸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부당이득 반환이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그런데 물건을 받은 자 입장에서 보자고요. 내가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줄 모르고 받은 거야. 그럼 내 마음대로 막 쓰겠죠. 그러다가 불쌍한 사람, 나눠주고 싶은 사람 있으면 나눠도 줬을 거 아니야. 근데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돼서 돌려줘야 된대. 그때는 남아있는 것만 주면 되는 거야. 이걸 현존 이익의 반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현존 이익. 아시겠죠? 그런데 이상한 애들 있죠. 이거 무효 또는 취소가 된다는 거 알고 황급하게 막 썼네. 막 꽝꽝 때리면서 부러뜨리기도 하고 필요하냐? 그러고 막 나눠주고 그랬다는 거야. 근데 돌려준대. 걔도 현존 이익만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건 정의가 아니죠. 그러면 걔는 어떻게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 있으면 손해까지 싹 다 배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맞죠? 예, 이때 무효가 됐다 또는 취소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던 자를 악이라고 얘기를 하고, 베이비 악이가 아니고 악의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걸 몰랐던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 선이라고 얘기해요. 어저께 악이라고 했더니 악이라고 쓴 사람이 있다니까. 난 몰랐는데 갖고 와서 물어보면서 악이가 여기서 왜 나오냐 그래갖고 깜놀했다니까. 매년 한 분씩 나를 기절시키시는 분이 매년 계세요. 매년 every year. 네. 아시겠죠? 네, 그래요. 악이.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는 악이는 나쁜 놈이고 선의는 좋은 놈이다. 기가 아닌 거야. 악이는 알았던 사람이고 선의는 몰랐던 사람이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악이는 똑똑한 사람이고 선의는 띨띨한 사람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선이 악이,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의 범위가 달라요. 이 무효나 취소도 둘로 나눠요. 둘로 나눠서 절대적 무효가 있고, 이건 단순한 암기사항이니까
상대적 무효가 있어요. 여기도 절대적 취소가 있고 상대적 취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건 혹시 이렇게 예를 드는 거야. 갑하고 을의 법률행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는 거죠. 그러면 취소가 돼도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법률행위는 갑이 을에게 이렇게 생긴 물건을 주는 법률행위였다는 거야. 근데 을이 잘 가지고 있으면 돌려주면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을이 이 물건을 다시 병에게 팔아서 병이 이 물건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 정상적으로 계약이 됐다는 거야. 근데 이 무효가 절대적 무효, 이 취소가 절대적 취소다, 절대적이라고 얘기한다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건 무조건 돌려줘야 되는 거야. 얘가 찾아다가 갖다 줘야 된다고. 이걸 절대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무효가 상대적 무효고 이 취소가 상대적 취소다 라고 하면 제3자가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달라요. 제3자가 이게 무효 또는 취소가 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산 사람이다. 그럼 얘한테는 돌려달라고 못하는 거야. 이걸 무슨 무효 무슨 취소?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요거 아까 한번 읽어볼게. 책 보지 마시고요. 이거 무슨 무효? 이거는 절대적 취소. 요거는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 상대적의 의미는 선의의 제3자에게 반환 요구하지 못한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 반환하지 못한다를 법학에서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같은 의미는 아니야. 반환 요구하지 못한다하고 대항할 수 없다의 의미는 같은 의미는 아니에요. 하지만 유사한 의미로 이해하는 데는 똑같이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대항하지 못한다의 의미는 얘가 에이 이거 무효였던 거야? 에이 재수없어 가져가. 그럼 또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대항하지 못한다야. 그래서 상대적 무효, 상대적 취소는 뭐를 떠올려야 된다고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근데 절대적 무효나 절대적 취소 같은 경우는 제3자 선악불문하고 무조건 다 갖다 줘야 된다요. 단어 어감하고 비슷하죠.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공부했던 비통착사강이 있어요. 비통착사강. 이제 비진의 표시, 통정호의 표시,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고 해서 의사표시 이론에서 했거든. 이게 이제 비통착사강 이런다고. 이게 이제 본 수업할 때 제가 비통착사강 이렇게 시킨다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제한능력자의 의사표시, 제한능력자 봤죠? 이건 절대적 취소. 그러니까 비통착사강, 재착사강 이러면서 제가 계속 말을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그쪽 가서 공부하시자고요. 그래서 우리 무효 취소는 그런 정도.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처음부터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무효고 이행 전이면 이행할 필요 없으면 이행한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선이냐 악이냐에 따라서 반환 범위가 다르죠. 취소다라고 하는 거야. 취소는 제한 능력, 그다음에 차고 사기 강박 뭐 이런 정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정도로 됐습니다. 됐고 취소는 거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법률행위 부관이죠. 그렇죠? 법률행위 부관 여기서부터는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네.